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100회 남짓한 시간을 달려오면서 사과나무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춘 내용과 직접 체험해보는 다양한 시연들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사과나무만의 특별한 강연, 그 흥미로웠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사실 양자역학 하면은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따라다니냐면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 말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양자역학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시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여러분이 양자역학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맛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공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공기도 원자로 되어 있어야만 되고요. 그건 주로 산소라는 원자와 질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산소만 예를 들어볼게요. 산소 원자 한 개가 공기는 아니고요. 공기를 이루고 있지는 않고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라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몸으로 호흡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인데 왜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분자가 될 수 있는지가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어요. 화학에서는. 자, 이것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전자가 아까 원자라는 것은 원자의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자 상태가 된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된 상태는 전자한테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의 전자가 결합 전에는 한쪽의 원자 주위만 돌고 있었어요. 결합을 이루고 나면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산소 원자에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양쪽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은 다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화학에서 얘기하는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공유결합을 빼면 여러분 몸은 다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몸의 탄소들이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양자역학의 중첩의 결과입니다. 여전히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좋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이 없으면 화학이 없습니다. 화학이 없으면 생화학이 없고 생화학이 없으면 DNA도 없고 분자생물학 없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은 당연히 없습니다. 전자공학은 당연히 전자를 다루는 거니까 전자는 원자의 일부분이잖아요. 전자공학도 없습니다. 자, 제가 좀 더 나가볼게요. 현재 우리 전자 문명, 오늘 저희가 이 주위에 보시면 수많은 전자 장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전자 장비는 반도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동이 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얘기를 하죠. 자, 전기가 왜 흐를까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유로운 전자가 있을까요? 원자들이 꽉 차서 모여있는 게 물질인데 그 안에 전자가 꽉 찬 원자들을 다 무시한 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자가 없는 것처럼. 자, 이것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자, 도체 내의 전자는 모든 원자에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형성합니다. 그게 자유전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만약 제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뉴욕에도 있을 수 있고 지구상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저는 지구상 어디에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순간. 그렇죠? 그런 상태가 바로 자유전자의 상태입니다. 그게 도체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게 못하면 부도체고 그 중간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 문명의 핵심 부품이죠.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양자역학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알아야만 되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양자역학을 이해하셨을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듀얼 엣지 폰이 되겠습니다. 양면이 모두 곡선형으로 과감하게 디자인화되어진 것. 이것을 이제 엣지 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한국 S사는 한쪽만 있기 때문에 싱글 엣지 폰. 중국 S사가 최근에 낸 것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듀얼 엣지 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과감하게 휘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될 때 이게 이제 벤더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태블릿 PC용으로 들어가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많이 휘어져서 그냥 이렇게 감겨버리는 이 상태가 이제 360도 이상 한번 감을 수 있는 이상으로 갈 때가 폴더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시제품으로 만든 이제 플렉스블 배터리입니다. 플렉스블 배터리는 이렇게 손목에 다 차서 하나의 손목시계 전체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둘둘 말아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폴더블과 디스포저블의 이제 각 단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렉스블 뭐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기기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를 찾아라, 게임을 하겠다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전자적으로 구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자 IC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기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가 기능을 유지를 하게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 즉 배터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모든 전자기기의 구성 요소이고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는 플렉서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모양과 형태가 변할 뿐 구성 요소로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플렉서블이 되려면 이 네 가지가 모두 플렉서블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제가 아까 시험품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와 입력 장치 그리고 IC까지는 어떻게 보면 2세대, 3세대 즉 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접는 데까지도 가능한 부분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터리죠. 배터리가 휘어질 수가 없는 단계다 보니까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가 모두가 폴더블이 되어도 배터리 하나 때문에 결국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성냥개비 모양으로 잘게 쪼개서 뭐 롤러블하게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대나무를 짧게 쪼개서 종이처럼 썼지 않습니까? 롤마리처럼. 이제 배터리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발상인 거죠. 이제 종이처럼 휘게 못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 대나무 모양으로 종이를 썼던 그 시대를 착안하게 되는 굉장히 원시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플렉서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과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휘어질 수 있는 것을 플렉서블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플렉서블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플렉서블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최초로 LED가 켜지게 만든 플렉서블 배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굽었다 폈다 해도 불이 점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가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럼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플렉서블 배터리를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냐?
자, 생각을 해보시죠. 휴대폰 케이스가 플렉서블 배터리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M사의 파카나 N사의 등산복을 입고 다니지만 허리띠에 플렉서블 배터리가 장착이 된다고 하면 얘가 등산을 가서도 등산복을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의료 복장을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블 배터리라는 것이 플렉서블 기기의 플렉서블화도이지만 플렉서블 배터리 자체가 여러분들 일상의 웨어러블 시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플렉서블 배터리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가지시는 궁금증이 이거죠. 플렉서블 하게 되면 자꾸 폈다 굽혔다 하는데 그거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기업과 엔지니어는 여러분들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테스트와 시험을 거칩니다. 10만회, 20만회, 즉 사람이 계속 굽혔다 폈다만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2년 동안을 계산을 해봅니다. 왜냐? 2년이 전자제품의 개런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람이 앉아서 잠도 안 자고 굽혔다 폈다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횟수를 계산을 해서 그 횟수만큼을 통과해야만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제품화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러한 플렉서블의 기기들이 다 같이 플렉서블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도 플렉서블화가 되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플렉서블한 하나의 시장을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플렉서블 시대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전도는 그래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져서 전류가 방해받지 않고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전도체는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왔을까요? 지금 이야기는 100년도 더 된 191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오네스 교수님은 헬륨 가스를 액화시켜서 액체로 만든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액체 헬륨의 온도는 4.2켈빈, 즉 마이너스 269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온도를 낮추면서 수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항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기 저항도 똑같이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 후에 과학자들은 수은의 4켈빈 같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시작된 초전도체를 좀 더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전도체들을 발견했고요. 이런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은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초전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액체 질소입니다. 아까 온도를 몇 도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77켈빈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굉장히 차죠. 초전도체를 전에 많이 보셨던 분들은 덩어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굉장히 비싸고요. 잘 깨져서 요즘은 저는 제가 만든 이런 초전도 선재를 이용해서 이 안에는 아주 얇은 초전도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위에다가 놓고 액체 질소로서 냉각을 시키면 초전도 상태가 되겠죠. 아까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초전도체가 있고요. 이것을 자석 위에 놓으면은 이 위로 자기장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점점점 초전도체의 성질이 발휘되면서 아까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밀어내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얘를 띄어 올리게 하는 효과가 됩니다. 근데 띄어 올리게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넘어지든지 하겠죠. 하지만 얘는 항상 가만히 있어요. 아까 그거는 자기 선속 양자로 인해서 마치 압정을 꽂아놓은 것 같이 팍팍팍 꽂아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있고 또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있고 올리면 그대로 그 위치에 우리가 핀을 꽂아놓은 것 같은 것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핀을 꽂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놔도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뚜껑이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뚜껑을 만들어 온 초전도 체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것에다 뚜껑을 씌워놓은 겁니다. 이미 보호되죠.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부상이 됐고 자기 손속 때문에 고정화됩니다. 꾹 누르면 꾹 누른 데에 위치돼 있고요. 다시 조금 더 위로 당기면은 그 위치에서 핀을 박아놓은 것 같이 딱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정말로 강력하게 돼 있을까요? 잘 움직이죠. 옆으로 되면 떨어지지 않죠. 또한 밑에 있어도 전혀 됐죠. 영화에서 보던 거와 비슷하죠. 이 친구가 얼마만큼 오래 떠 있는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의 질소로 냉각하는 시간하고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초전도체를 가지고서는 응용을 하면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력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발전소에서 보내서 우리까지 올 때 로스가 없이 손실이 없이 잘 보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초전도 케이블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를 흘릴 수가 있죠. 우리가 전선을 감아가지고 전자석을 만들면은 전자석엔 전류에 흐르는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전자석을 만들었을 때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면은 많은 양의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되죠.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는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장치에. 왜 그러냐면은 전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양에서 많은 전류를 흐르니까 성능이 같은 장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작아진 장치는 그만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초전도는 신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준 아주 특별한 선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초전도체를 잘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사용하기 쉽고 성능이 우수한 초전도체를 또 다른 우연을 가정해서라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송신기죠. 송신기. 여기 지금 가리키는 것이 수신기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빨간 부분은 이 수신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가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서버 장치입니다. 사람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퀴 돌리는 핸들을 돌리니까 큰 서버가 움직이죠. 예, 좌우로. 예, 저 빨리 해볼게요.
천천히 놓겠습니다. 예. 빨리 하면 빨리, 조금 하면 조금, 많이 하면 많이. 예. 자유자재로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거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동차를 전진시키고 브레이크하고 또 후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이 작동 손잡이인데요. 이 조그마한 서버가 움직일 겁니다. 예, 움직이죠? 네, 이것도 빨리 하면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 이게 바로 서버 장치고 수신부, 이게 조종하고자 하는 기기에 달려있는 장치들입니다. 보통 무선 조종하면은 무선 조종 자동차 이렇게 보면은 장난감, 예, 그렇게 보면은 호기심이 사라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거 첨단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가지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직업군으로 봤을 때 이 무선 조종에 무수히 많은 직업군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무선 조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지금 앞에도 있지만 골프공과 야구공, 축구공이 있어요. 근데 이 공이 무슨 공이죠? 아니요, 야구공이에요. 이거를 야구공이라고 했을 때 야구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죠. 요걸로 축구를 하면 재밌을까요? 자, 이런 그 종목에서 어떤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각 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경기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공이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이 가지고 있는 무게, 크기, 탄성,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틀린데, 이렇게 틀린 이유는 그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기를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프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처음에 골프공은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좀 곰보처럼 빵빵빵 무슨 자국이 나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자국이 없는 완전한 구의 형태였어요. 근데 완전한 구의 형태에서 어떤 골프를 즐기는 한 사람이 여기에 상처가 나 있는 공을 여기 상처가 났네, 그냥 한번 치지 뭐 해서 공을 쳤는데 상처가 난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상처난 공이 멀리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일부러 공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를 2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메시는 프리킥 상황에서 이런 감아차는 거를 잘합니다. 근데 호나우두는 뭐가 특기죠? 무회전 킥이죠. 이런 축구공이 날아가는 데 있어서 공의 회전과 무회전 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학적 비밀도 지금 이런 유체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이, 이거는 마그누스 효과라고 해서 1853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마그누스가 포탄의 그런 궤적을 연구를 하다가 발견된 현상입니다. 자, 물체가 회전을 하고 공기의 흐름과 맞았을 때 압력 차이가 나타나요. 높은 압력, 낮은 압력. 그런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이 뚝 떨어지는 공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약간 떠오르는 듯한 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회전 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이 완전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 뒷부분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연기죠. 저런 공기의 흐름이 아주 불규칙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워낙 스포츠가 발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빙상 종목, 옛날에 스케이트라 그러면 다 똑같은 스케이트 신고 했지 무슨 스케이트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런 스케이트도 그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했어요. 자, 먼저 피겨스케이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김연아 선수가 멋있게 점프하고 3바퀴를 돌고 착지를 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것처럼 피겨스케이트는 점프하고 회전의 줄을 이루는 종목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점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 톱니바퀴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착지할 때 좀 안정된 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 면이 다른 스케이트보다 넓어요. 이런 발목 부츠가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피겨스케이팅은 만들어져 있고, 자, 스피드 스케이트를 보면, 스피드 스케이트는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타트를 해서 달려가는데 막 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이 뒤가 왜 떨어질까? 스피드 스케이팅은 직선 주로가 가장 중요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빙판과의 지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발을 들어도 이게 순차적으로 조금 시간차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만큼 빙판과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클랩 스케이트, 뒷굽이 떨어지는 스케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이 클랩 스케이트가 나온 다음에 세계 기록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거는 뭘까요? 어린이요? 이게 쇼트트랙용입니다. 요 스피드 스케이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쇼트트랙 스케이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요 날 높이가 조금 높아요. 쇼트트랙은 직선 주로가 아니고 111.13m의 타원형을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직선 코스가 있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을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코너링에 중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실제 경기를 보면서 이 오늘 얘기 드린 것과 같이 매칭을 시켜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포츠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학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사과나무. 앞으로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